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앞서 이 사실관계는 저희가 뉴스 온 더 블랙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단죄하는 경우보다는 그 직업군의 협회 이런 데서 단죄하는 게 훨씬 무서워요. 평생 그쪽에서 이제 생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퇴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감사원의 독립성으로 보나 그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존중받는 어떤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부분으로 보나 사무총장이 할 일인가 짓인가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만두시고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멀어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5부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3부 4부인데 오늘은 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땡겼어요. 2.5부부터 시작하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가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왜요? 목요일 날 뵙니까. 목요일 날에서요? 네. 자, 이 타짜 세 분을 온전히 저희가 모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코너를 넣고 빼고 시간 조정하고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타짜 나오는 게 너무 흥분돼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원래는 목요일 8시 한 5분 정도에 시작하는데 오늘은 저 인터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안철수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네. 뭐 좀 딱 뭐랄까 관심 가는 부분 있으셨어요, 김상일 평론가? 저는 뭐 밑밥을 깐다 뭐 이 표현이 되게 들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7차 핵실험 이후에 서로 이제 비난의 어떤 화살을 좀 돌리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좀 들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 정권에서 이 상황 관리할 책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뭐 전 정권 쪽에서 신구 갈등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이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밑밥을 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정부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그런 대안 같은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차기 당대표로서 믿음감이 좀 가고 신뢰감이 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같은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도 뭐 북한이 쏘았지 않습니까? 쐈죠. 지금 안보 이슈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현 정부 여권에서 생각할 때 그래도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뭐 지금 북한이 막 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 책임이냐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거 그리고 외부적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그래도 자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 외통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좌진을 전문성이 되게 높은 분으로 정무 쪽이 아니라 안보 쪽으로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보 쪽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보면은 이제는 대선 주자가 뭐 외교 안보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 복지라든지 이런 시대라는 트렌드가 넘어왔는데 안 대표의 판단은 이게 다시 넘어온다. 뭐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경제나 복지보다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원래 부분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자란 부분은 이쪽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쪽의 행보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장 소장은요?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제일 인상적이었고요. 질문 중에서는 네. 테디가 네. 대통령이 되면은 뭐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인상 깊게 인터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대통령이 미국과 시니컬해요? 시니컬 장. 모든 사람에게 시니컬해요. 그럼 김기현이 자격이 있는 아니야. 건가요? 그럼 그건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최근에 네. 그 여건이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네. 특히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캐나다 순방 갔다 온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 때문에 당과 네.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권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그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을 하든지 어떤 발언을 통해서 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구심점 같은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사라졌다니까요. 그럼 비겁한 거죠. 비겁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대표처럼 저 대통령실을 강하게 공격하든지 그러니까 그럼 어떤 목소리를 내야죠. 아니면 그냥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좀 그래 좀 소속된 말 쉴드를 쳐주든지 뭐 하나는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대통령을 공격하든 아니면 윤핵관을 공격하든 서로 싸우든 그러한 것이야 본인들이 할 역할인데 이분은 차기 당 대표고 인수위원장도 했었고 뭐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갈 뿐이고 정치적인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 어려울 때 사라졌다니까요. 혹시 이거는 아니야. 그게 이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 못한 게 아닐까요? 그게 뭐 지금 현재 저 누굽니까?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뭐 우리는 뭐 저쪽 좋을 것도 다리를 아니고 불살랐어, 명확하게 뭐. 간다 이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야 대통령 임기초니까 이제 복잡한 게 있겠죠. 김기현 의원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런 식에 대한 판단하고 두 번째 이게 이분의 이제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데 지금 워낙 뭐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뭐 막말들 오가니까 나는 조금 안정감 차분함 이런 걸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도 있는 거고 이걸 장성철 소장님처럼 되게 약점으로 보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광고 좀 듣고 다시 좀 제가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3부 여의도 타짜. 대기실 토크가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대기실 토크요? 그거 항상 재밌습니다. 대기실 토크. 막 공천도 저희가 막 해 그냥 여기서 앉아가 아무도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당 대표도 누구 해버리고 다 해버려. 자 우리 그 2부 2.5부에서 무슨 얘기 잠깐 했었냐면 장성철 소장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용산이 좀 위기 국면에서 크게 입장을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태권 실장은 아니 그건 오히려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싸움을 휘말리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뭐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상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정권 초에 뭐 정권이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격해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게 안철수 의원의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수위원장 했으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타이밍을 우리가 시간을 낚는다 그러잖아요. 세월을 낚는다 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좀 약간 세월을 낚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침묵 이퀄 비겁하다 이렇게 과연 꼭 그렇게만 봐야 하는 것인가. 세월을 좀 낚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선이라는 타이밍. 아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총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가 되겠냐. 중도는 누가 끌고 올 수 있겠냐. 그러면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금씩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중도를 끌고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자체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상황이 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같은 후보들 얘기나 이런 것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오늘의 이벤트 요겁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이게 지금 사실 이번 주 제일 뜨거운 이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서 감사원은 원래 전례 있는 거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요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무례하다. 뭐 요겁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의 성역이 없다. 요 얘기인 거고. 요거 좀 얘기 좀 해보고 지나가죠. 근데 이슈가 좀 끝난 이슈 같아요. 끝났어요? 감사원이 이제 조사 안 할게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섰잖아요. 조사에 실익이 없다라는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답변 안 하겠어. 나 조사하지 마. 감히 나를 조사해. 이런 식의 반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의견 진술서를 보내더라도 답변을 안 할 게 뻔하고 야당은 상당히 범국민 운동까지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미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조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줄줄이 대기한 거 있죠. 뭐요?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또 강제 북송, 북한주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시도할 것 같아요. 그것이 감사원이든 아니면 검찰이든. 난 이게 궁금해요. 이 국면이 정무적으로 어디에 이득이에요? 국민의힘이랑 용산의 이득이에요? 민주당 이득이에요?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하는데 국민들 볼 때 안 좋죠. 안 좋은데 지금 이 용산 이런 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율이 50% 60%면요. 70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내 위를. 내가 지금 20, 30이면은 40만 보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중도고 뭐고 일단은 보수 지지층 결집이다 이거. 중도 보수까지는 좀 먹힐 것이다. 이른바 이제 골수 지지층 말고 뭐 예컨대 이준석 지지층이다. 한테까지는 먹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 봉화가 아니지. 양산에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 안 할 수 있어요. 옛날에도 뭐 4명한테 보냈는데 2명은 내고 2명은 안 냈다면서요. 이게 말이 한 끗 차이인데 무례한 짓보다 무리한 행동이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무례라는 거는 극히 사실 주관적인 표현인 거고 위계적인 표현이잖아요. 무리는 조금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인데 무례라고 해가지고 뭐가 무례인데 또 이런 즉각적인 반발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상현 평론가님. 이게 정무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프레임 싸움. 이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게 사정 정국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전방위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공조와 협업을 통해서 검찰, 감사원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이제는 협업을 해가지고 전 정권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당 쪽에서 지금 만들고 싶은 프레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가족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요거의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무례하다고 한 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국민들 앞에서 이럴 수 있는가. 유가족을 생각할 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대편에 유가족과 국민을 세우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데 요게 성공하면 제가 볼 때는 여권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성공하지 못하면 사정정국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검사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지지층을 공고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양쪽 다 이득이라고 봐요. 양쪽 다 지지층 공고야.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지금 감사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조사를 하겠다라는데 무례한 짓이라고 하느냐. 당신은 신이냐 성역이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층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러한 처사를 공격하는 거고 야권 측도 뭐 친명, 친문 다 뭐 우리 같이 힘합쳐서 우리 여당의 저런 공격에 정치 보복에 대항합시다. 지지층들 각각 공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원하는 정치적 이득은 충분히 다 얻지 않았느냐. 중도층은 뭐 뭐하는 짓들이야 이러겠지만. 아니 근데 지지층만 향해서 자꾸 정치를 하면 불임 정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낮으면은 조금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미가 어디야. 나 지금 양인데 이렇게 된 건데 미우가 나야 수를 바라보게 하는 양쪽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누가 더 약자인가를 봐요. 근데 이게 신구 정권의 싸움의 프레임으로 가면 문재인 전 정권이 약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지금 용산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건 뭐 김태현 앵커가 법조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요즘 신문 보면은 보이는 게 뭐 이런 이름 나온 거 있어요? 뭐요? 에디슨 모터스. 어제 났어. 어제. 전기 자동차 뭐 옛날 문 대통령 참여했던 회사 뭐 이게 뭐 주가 조작 뭐 이스타. 거기는 이제 오너가 이미 들어가 있죠. 이 대통령 사위 뭐 이렇게 그다음 뭐 쌍방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사정 자격들을 할 때 뭐 삼성, SK, 현대 이런 데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데하고 훨씬 부담이 덜한 게 있고 국민적인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뭐 과거에도 보면 무슨 시행사 벤처 뭐 주가 조작범 이런 거는 부담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카드들이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좀 들고 있는 것 같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노출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겠구나. 감사원 남아있네 아직도. 어디 있었던 거 문자 메시지. 이걸 어떻게 잘라버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앞서 이 사실관계는 저희가 뉴스 온더블랙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단죄하는 경우보다는 그 직업군의 협회 이런 데서 단죄하는 게 훨씬 무서워요. 평생 그쪽에서 이제 생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퇴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감사원의 독립성으로 보나 그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존중받는 어떤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부분으로 보나 사무총장이 할 일인가 짓인가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빨리 그만두시고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멀어가지고. 너무 거칠어요. 이분은. 과거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좀 그러다가 이상민 장관 요새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그 경찰청 그건 뭐 넘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거칠다. 그럼 이게 결국은 다 부담될 거다라는 게 있고 재밌었던 거는 이제 그 문자에 이제 수신자.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적절하다를 떠나가지고 그럼 왜 하필 뭐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국정기획수석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감사원의 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 그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한 언론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걸 했다. 요걸 알려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알려줘? 저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전제하에 국정기획수석의 업무 중에 뭐 국정 홍보도 포함돼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 홍보수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수석 하려면 홍보수석. 그 국정기획수석이 요즘 이제 세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신설된 자리잖아요. 사실은 없던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교체된 게 아니라. 왕수석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과 정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이관섭 수석은 관료로서는 되게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신임이 높아지고 있고 업무 분장도 강해지고 있다. 그게 국정기획수석이 왕수석임을 보여주는 한 예다. 이런 그렇죠. 취지? 과거 같았으면 아마 이런 건 민정수석한테 막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민정수석한테 갔을 거예요. 굳이 감사원을 이제 과거 같으면은 감사원이 그렇죠. 민정수석 관할인 거죠. 네네. 아니, 근데 민정수석이 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부적절한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한다면. 아니 독립기관인데 왜 하려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좌천됐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 있는 보복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이러한 문자는 자유로울 수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주요한 결정 사항이라는 것을 건너뛰고 특별조사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34개의 안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되갚아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에게 호통도 치고 막 대들고 하던데 이런 분은 대통령에게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어떤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이분은 감사원의 역할보다는 정치인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얘기잖아요. 보니까 이 감사원이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사무총장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줬다. 뭐 요 얘기인데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니까. 그걸 왜 하냐고. 이거 보면 그럼 용산에서 물어본 건가? 예를 들면 그거 도대체 뭡니까? 이렇고 물어봐서 참 이것도 답해주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적절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들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예컨대 행정관이 실무자한테 물어봐가지고 포착됐다. 그럼 지금 이게 훨씬 낫겠죠. 행정관이 이제 뭐 똑같은 시켜서 하든 말든 간에 우리도 이제 항상 언론 브리핑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문의했다라는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 너무 이제 저 최고 책임자들이 나왔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게 이거는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신경을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기관인 거죠. 대통령실의 해명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해명이 아니라 반응이었죠. 반응. 아니 뭐 보도자료 나간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네. 어디에 정무적인 문구가 있냐고 이렇게 네.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잘못된 일이죠. 아니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국민들. 누가 기분? 국민들께서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거에 그 의미와 행간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뭘로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관계자한테만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기획수석하고 이런 문자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뭐 서로 뭐 해명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갈 수가 있냐고요. 더 난리 불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선 대답을 할 것 같아. 그 하세요. 사람들은 더 했다. 라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행정관 출신이 뭐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그랬다. 라고 대답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 얘기 좀 해볼게요. 세 분 국감 많이 해보셨죠? 많이 했죠. 네. 아유, 추억이 많죠. 네, 두 분은 이제 실무자로 준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국감 때는 뭐 준비합니까? 보좌진들은 국감 때는 일단은 국감 아이템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요. 아이템을 발굴한다. 네. 그걸 발굴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고 자료 수집 싸움이 또 엄청 치열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실보다 먼저 수집해가지고 언론에 먼저 우리가 이제 침 발라놓는다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이게 또 침을 발라놔야 우리가 이걸 마음껏 질의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야 되고 또 국감이 임박해서는 또 이제 보도자료 같은 거를 작성해가지고 언론에 또 뿌릴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되게. 뭐 그런 것도 해요. 올해 국감의 필살기 우리 의원님이 방송 많이 타기 하기 공물을 하나 데리고 나온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신문에 일면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방송에 한 꼭지 딱 나올 수 있는 것 딱 그 하나하나 하면은 우리 국감 다 했다 손 터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막 국감 기간 내내 그냥 이거 큰일 제가 났다. 이게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감의 시스템이 아니라 평가 시스템. 이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 각 당에서 점수를 매겨요. 지상파 방송의 단독 꼭지 몇 점, 뭐 신문 몇 점, 지방집 진짜 매겨요. 정말?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매기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거기 좀 많이 목매달리죠. 그래서 동물 데리고 나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또 보좌진들의 그 역량도 그로 평가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정성 평가로 하다 보면 뭐 친한 사람 점수 주냐라는 시비 때문에 정량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흔히 뉴스 보면 이런 포맷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나와가지고 쭉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붙이잖아요. 그게 그런 아이템인 거예요. 국감 아이템, 언론의 점수 제일 높은 거. 저는 이런 걸 좀 정성화로 바꿔야 된다. 나 진짜 유치한 거 물어봐도 돼요? 지적 근데 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려면. 지금 하는 데들은
진짜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러지만 뒷거래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하는 상 받으러 오면은 경우도 상 주고 있어요. 안 오면 안 준다. 뭐 이런 그래서 데도 있고. 그렇구나. 아니 저는 이게 국감 보면서 의원들이 이 정책 국감이라든지 국정의 어떤 문제점을 따지기보다 나 기사 한 줄 나가는 거에 아니 기사 한 줄 나가는 것들은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몇 생각이 아이템들이고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국감은 해요. 예.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네가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런 것만 보도되니까 쟤네들은 국감 기간 중에 맨날 싸우기만 해 이러지만 충분하게 정책 국감도 한다. 우리 잠깐 지나간 건데 이 국감과 연결돼서 자꾸 문자 노출되는 거 있잖아요. 네. 어제 제가 아는 후배가 되게 독특한 논리를 제기하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잘 보라고 다 원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멀리 눈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제 네. 끝이 키우고 네. 하다 보면 카메라에 잘 잡힌다고. 네. 젊은 의원들은 안 잡힌다. 젊은 의원들이 안 해서가 아니라 글씨를 아니 저 이 얘기 듣긴 들었어요. 요새 재밌네.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안경을 이렇게 고쳐 휴대전화 보면서 안경을 이렇게 좀 들기 시작하면 문자 보는구나 그러고 찍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 네. 정책 실종된 초반 국감 이런 식의 좀 이것도 프레임이지. 문자는 아닙니다. 진짜 정책 국감 합니다. 근데 저 언론 보도 나온 것도 정책 따진 거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책 국감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면이 저기-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그러면- 때문에 정책은 다룰 지면이 없어. 4부에서는요. 저희 잠시 쉬었다 광고 듣고 4부 할 건데 4부에서는 정책 얘기 하나 해보고 정책 아닌 것도 좀 해볼게요. 근데 정책 아닌 게 더 재밌을 건데. 그렇죠. 원래 이런 거라니까.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 국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 정책 국감 얘기 하나 해보죠. 짧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가부 폐지? 보도가 잘 안 돼가지고 잘 그거 모르겠습니다. 짧게 하고 정책 아닌 거 더 길게 하려고. 네, 아니, 정책 아닌 거예요. 정책을 많이 한다고 우리 장성철 소장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책 이야기가 더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중요도가 있고 뭐 파행이 나거나 하는 거는 전부 다 정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자, 그러면 없고. 그거 정책 국감 얘기 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정작 아니, 잘 얘기하고 되고 싶은 있어요. 거는 정쟁이야. 아니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그러면 정쟁 국감 하겠습니다. 뭐? 열차. 이 윤석 열차 요 논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어떤 내용인지는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난 처음에 되게 단신으로 뭐 고등학생이 이런 걸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라는 그 기사를 봤을 때 보고 이제 이 그림 보고 그냥 피식했어요. 피식. 그냥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커지네. 일이 이렇게. 커졌어. 참네. 이거를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체부에서 어쨌든 문체부 얘기는 그 고등학생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니까 표현의 자유 제한 이게 아니고 그 공모하는 주최 측이 공모의 취지에 어긋났다. 예를 들어 공모 취지가 거기 보니까 뭐 저 수상작 선정 기준에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안 되고 타인의 명예훼손적 성격 있는 거 안 되고 뭐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한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문체부 얘기는. 이거 어떻게 근데 평가하나? 그거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저는 이제 뭐 재정을 오래 했는데 재정을 줄 때는요 그 취지나 이런 걸 가지고 줘요. 물론 그 안에 조건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집행을 다 간섭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집행이 다 끝난 후에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책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따지는 게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뭐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으면 여야가 있으니까 그 기관이 그 예산을 지원한 기관이 한쪽에 불려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이거는 여당 쪽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져.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서 다음에 조심을 예산을 계속 받으려면 내지는 더 증액해서 받으려면 뭐 그런 약속을 지키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소재가 됐다는 이유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뭐 엄중 경고를 하네 뭐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이게 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볼 때는
엄청 높은 사람이고 네. 엄청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도 저런 식으로 나한테 뭐랄까 압박 내지는 강압적인 어떤 행위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약자 편이에요. 네.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풍자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권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권력자에 대한 풍자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용산의 반응은 아니고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고 표현의 자유 막 이런 식의 한거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로가 안 좋고 부천국제만화축제 특별상 수상작이 뭔지 알아요? 모르지. 겉과 다른 속이에요. 이게 이재명 당대표를 패러디한 그러한 근데 거거든요. 나 봤는데 그거 모르겠던데. 이재명 저 봤어요 그거. 근데 그거 같아. 이재명 대표인지 아니 머리 형태도 그렇고 코스염을 이렇게 썼다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또 깨끗한 뭐 이런 후보 이 뭐지 뭐 이것도 이제 있던데 이런 것을 문제 삼으려면 이것도 문제 삼아야죠. 같이 정치적인 편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이재명은 안 보여. 근데 제가 일단 보여 이게. 아니, 나중에 한번 그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못 봤어요. 아니 코스염이 있는 거는 일부러 그렸다 하더라고. 너무 이재명. 제가 기시감이 있는 게요. 박근혜 정부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 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다이빙 벨이라는 건 그 작품성이라든지 흥행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별로 그때 다이빙 벨 하면 뭐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도 아닌 걸로 다 아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리고 부산시장은 근데 새누리당인가? 뭐 그 당시 16년 당 이름이 새누리당 소속인데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영화 쪽 이게 한 1년 2년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안 삼았으면 그 영화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을 텐데 전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뭐 싸우다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싸워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거니 하라고 마음껏 하면 되지. 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국민들이 외면하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치환 가수가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김건희 여사를 막 조롱하는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잖아요. 국민들이 들어봐도 이거는 너무 심하거든. 그러니까 역풍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판단하게 내버려두면 되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문제야라고 손가락하는 순간 국민의 반감은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뭐 내각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목표가 뭐냐. 그럼 뭐 당연히 국정 운영 잘하는 거다. 근데 조금 더 정무적으로 보자면 지지율을 높이고 거부감을 낮추는 게 중요한 목표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고 거부감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인가? 쿨하게. 대통령이 웃으면서 잘 그렸대. 저도 재밌게 봤어요. 참네. 다음에는 좀 좋은 것도 그려주세요 하면 개인배. 그렇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정답이에요, 정답. 알겠습니다. 요거는 문체부의 대응이 좀 아쉽다는 게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이셨고 한 시간 2분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중간에 가셔야 돼. 4부 중간에. 2부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4부 중간에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있을래요. 네? 끝까지 있을래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 다른 분 오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앉아 계시는 거는.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짚어보죠. 요거 앞서 제가 잠시 얘기했던 정책국감 여가부 폐지.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 여가부 폐지안이 지금 나온 거냐 정부 조직 개편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이 국정감사 앞두고 왜 발표했을까요? 합의가 인제된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정기국회 때 이것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뭘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권 내에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고 법안 처리 좀 해달라고. 행안부 차관이 정상적으로 야당 가서도 보고를 했고 야당에서 여가부 폐지는 우리는 반대인데 보훈처 불호 격상 뭐 이런 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히려 좋게 봐요. 주고 받을 게 생기는 거죠. 오히려 맞아요. 저 보훈부라든지 저 해외 동포처 뭐 이거는 찬성하고 여가부는 반대하는 그런 과정들. 근데 될까요? 여가부 폐지가 야당이 반대하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아까 앞서 나온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감 중에 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국감 끝나면 법안 처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하면 정무적인 되는 거지. 판단을 뭘 기대를 해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 여가부 폐지를 야당이 지금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지지 기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지지 여성 단체라든가 뭐 이대녀라든가 민주당이 뭐 있기 막아도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되지. 뭐.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2.5부부터 3.5부까지 이렇게 1시간 해봤는데 다음 주 목요일은 3부와 4부를 통으로 합니다. 여의도 타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